김영현 장관님에 대한 공소는 조속히 기각되어야 마땅하며 만약 실체 심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37번 변호인 의견서 구두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변론 절차 진행하도록 할까요? 어느 변호사님이 하시겠어요? 내용 진한기일 거 37번으로 하시면 되나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김지희 변호사님 준비되셨으면 지금 진한기일 거 다 받아보셨죠? 예, 시작하시죠. 대표장님, 그 지난 기일 이전까지 계속해서 증인 신문을 통해서 그 현출된 사실관계를 이제 바탕으로 법리 공방에 좀 집중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취지를 저희 변호인단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이제 변론은 저희가 뭐 앞으로 추가로 계속 내겠습니다만 그 지금까지 그 현출된 증언들 그리고 저희가 제출한 탄핵 증거들 기타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서 사실관계를 토대로 또 그 이후에 적용될 법리 그리고 결론을 중심으로 변론을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에 앞서서 저희가 그 변론권 보장이라는 형사재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 다시 한번 환기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 이제 재판이라는 것은 뭐 공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고 무엇보다 뭐 수사를 종료한 굳이 이제 뭐 당사자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수사를 종료해서 기소한 검찰이 아니라 방어를 해야 되는 그 기소를 당한 측 그러니까 변호인들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한 변론권 보장이 되어야 이 변론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재판부께서 충분히 심리하실 수 있도록 자료가 현출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뭐 그 상당히 많은 분량의 의견서를 또 변론 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변호 의견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법리에 관한 변호인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제출한 것이고 오늘 이제 진술하는 의견서는 37번째 의견서입니다. 다만 변론 요지서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있었던 공판기일에서 증언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변호인들의 그 핵심 주장들을 정리해서 제출한 것이라는 것을 아마 이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지난 2주 전쯤 이제 기일에 저희가 이제 변론 요지서 낭독하는 과정에서 특검 쪽에서 이제 말을 끊고 뭐 길다 뭐 요지만 말하라 이런 식의 이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특검 이제 주관적 평가를 재판장님께서는 충분히 이제 듣고 계시는데 특검 쪽이 길다 짧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관적 평가를 이제 사유를 제시하면서 변론 제지하는 것은 그 수사기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가 아니고 그리고 상대방 발언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장님께서 지난 기일에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소송 예의 그리고 지휘 방침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기일에 처음으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도 저희가 그 변호인 의견서 기준으로는 36번까지 그리고 변론 요지서 기준으로는 27번까지 제출했는데 사실 짧게는 뭐 1분 안 되는 시간 길게는 저희가 5분을 넘긴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좀 우려가 됐던 거는 물론 그 심의하시는 공간에 가셔서 충분히 읽어보실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성한 변호인의 구두 변론으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보시는 것과 그냥 저희 제출했으니까 읽어봐 주십시오라고 그 상태에서 보시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고 또 공판 중심주의에 따라서 변호인들의 변론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길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유는 100페이지짜리를 사실 이게 작성한 사람의 설명이 없이 어떻게 이거를 다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분량에 해당해서 저희가 충분히 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재판이 중계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언론이 갖고 있는 정념의 방향에 따라
저희의 정당한 항의 그리고 이제 변론권 행사에 대한 제지나 절차 중단을 함부로 말을 끊는 것에 대해 제지를 해달라라고 이제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하면 그 부분만 가위질이 돼서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변론한 내용에서는 두 번 다시 이런 그 상대방의 말을 끊고 변론권 행사를 방해하는 사실 그런 권한이 형사소송법상 특검이든 검찰에 대해든 주어진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재발하지 않도록 소송 지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이제 증인을 상대로 공소사실의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또 탄핵하는 이제 정당한 변론 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제 뭐 모욕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이 사건 핵심 공소사실 중 핵심을 그 탄핵하는 방향의 증언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뭐 아까 위증 선서했으니까 잘 생각하시고 답변하시라. 뭐 이런 불필요한 위증 경고 같은 것도 있었고요. 이런 특검인데 사실 변호인의 다른 재판에서도 이런 그 위증의 경고에 대해서 이야기한 변호인이 계셨는데 그 변호인께서 제지를 당하신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상식적인 수준으로 생각을 해도 기소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이 위증에 선서했으니까 말 똑바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변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게감이 전혀 다릅니다. 저희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저희들은 그렇게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없고요. 그래서 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탄핵하는 발언을 했을 때 왜 증인을 모욕하냐 이런 식의 평가가 있었고 또 공소사실 탄핵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증인에게는 위증 선서한 거 똑바로 기억하고 말 똑바로 하시라 뭐 이런 말이 오고 간 것은 사실 그 검찰이 갖고 있는 객관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자제해야겠지만은 뭐 증인에게 위증 선서했으니까 그걸 기억을 해서 다시는 뭐 그 위증에 선서를 했던 걸 기억을 해서 잘 생각하고 답변하라 이런 식의 그 저희는 뭐 하지 않겠지만은 특검에서도 자제하실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불필요한 위증 경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또한 소송 지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인 의견서 37번 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7번 의견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특검이 제출한 그 공소장의 국회 관련 부분에 제가 살펴보니까 주장의 요지는 이제 국회의원 출입 통제 그리고 국회 봉쇄 이런 걸 이제 키워드로 사용하면서 이것을 국헌문란적 폭동의 구성 요건과 연결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헌법 그리고 국회법 어디에도 비상계엄하에 국회 해제 결의가 반드시 본회의장에서 혹은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제적 과반수의 결의만으로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국회에게 주어진 권한이고요. 이 권한이 행사된 데 있어서 뭐 다른 행정부나 뭐 사법부에 의해서 방해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의는 반드시 본회의장이라는 특정 공간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적 요건이 없다는 것은 곧 이제 출입 통제나 동선의 제한에 있었다는 이제 특검의 주장이 계엄 해제 결의의 실질적 가능성을 저해했다. 이 주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입증될 수 없다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기재한 의견서이고요. 1페이지 로마자 1번 이 사건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란이라는 거 사건 자체가 그 두 가지의 그 목적을 요구합니다. 하나는 국토 참절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국헌문란인데 뭐 이 사건에서는 국토 일부를 장악한 뭐 사실도 없고 공소사실이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란에 해당하는가라는 것의 이제 쟁점은 국헌문란에 한정이 되는 것이고 국헌문란은 결국 이제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켰는지 여부로 귀결이 됩니다. 결국 그렇다면은 이제 김영희 장관님께 그 국헌문란의 목적, 그 국가기관 중에서도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과연 인정될 수 있겠는가가 이제 주된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지만은
사실 군이 국회에 진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제 기능 마비, 뭐 의사 진행의 뭐 방해, 혹은 기관 자체의 무력화 이런 게 입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뭐 언론에서는 뭐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체로 뭐 내란이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있지만 이 법정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주장이고요. 쟁점은 이제 국회 기능을 실제로 마비시킨 일이 있었나, 기도된 일이 있었는가, 그에 따라 실제로 마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이 단지 그 당시 현장 상황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리 적용에 앞서서 사실관계를 정리를 저희가 8꼭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라비아 숫자 순으로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기능이 단 한순간도 마비된 사실이 없다는 점, 그리고 국회에는 평시에도 경비 경찰이 상주하므로 경비 목적의 경력이 추가 투입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이제 국헌문란 목적에 따른 폭동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세 번째로는 국회의원 체포 지시나 시도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현장 투입 군인들의 일치된 증언으로 확인된 점. 네 번째로는 국회 봉쇄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경비 업무에 종사한 경찰청 그리고 서울청의 경비 간부들의 일치된 증언으로 확인된 점. 다섯 번째는 이게 지금 뭐 가짜 뉴스가 많이 돌아다녀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알려진 바가 많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자세하게 기재를 했지만 뭐 변론 내용으로 장황하게 말씀드릴 건 아니어서 여기서도 제목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벽면 분전반의 차단기를 일시적으로 내리는 행위로는 의사 기능의 마비는커녕 의사당 전체의 단전이 불가능합니다. 일시적 정전으로 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전기설비 구조상 명백하다는 사실, 그리고 국회와 같은 국가기관이 다층적 전기설비 계층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벽면 분전환 같이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차단기가 일시적으로 내려갔다, 이런 점만으로는 의사기능 마비됐다, 이런 주장을 전혀 입증할 수 없고요. 특히 지난 기일에 출석한 김현태 단장은 본인이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지, 찾아서 직접 내리라, 뭘 내려라, 어떤 걸 찾아서 뭐 내리라, 이런 지시는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특임단의 임무라는 것이 건물을 봉쇄하는 것을 이제 주로 하는데, 건물의 건물의 시설을 이제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봉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시설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출입을 통제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당연히 전기 설비를 이용하는 작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CQB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특임단들이 전기 설비 구조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거든요. 예. 어떤 걸 내려야 뭐 어떤 기능이 꺼지고, 벽면 분전함 정도는 뭐 어떤 기능을 이제 마비시킬 수 있고, 그렇다면 아예 의사 기능을 차단하기 생각이었으면은 일반인 통제가 되지 않는 가장 상위 계층의 전기 설비를 찾아서 아마 끊었을 겁니다. 그런 사실 전혀 없고, 김현태 단장 증언으로는 본인이 찾아보라 이런 얘기를 했지, 직접적으로 단전하라 이런 지시는 내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9페이지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로마주 6번으로는 국회의원 출입이 실제로 차단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예.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전부 들어가서 00시 47분부터 01시 07분까지 매재결 가결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단 한 번도 의사기능이 방해되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로 국회의원 출입이 자유로웠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저희가 92호증으로 제출한, 가지번호 1, 2로 제출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도 못 들어갔기 때문에 나와서 자기를 좀 들여보내달라고 말하는 의원이 전혀 없고, 본인들은 다 이제 들어왔다, 이런 내용의 대화를 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로 결과적으로 계엄해제 결의안이 신속하게 이제 가결이 되었고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군에 의해서, 경에 의해서 방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 공방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회법에 따른 해제 의결안 가결 방식에 대해서 관련 법령을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제가 이제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도 비상계엄 아예 국회 해제 결의가 반드시 본 회의장에서
혹은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령 2개를 들고 왔습니다. 이제 그 계엄 해제에 관한 국회 해제 결의 절차에 관해서 이제 가장 이제 근본이 되는 대한민국 헌법 77조 5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국회의원 제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할 수 있다.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의사 정족수도 아니고요.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만 이제 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해석은 이제 헌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위법인 국회법을 보겠습니다. 그 국회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기능 중에 하나가 의사결정, 그러니까 그 의결 활동이라고 할 텐데요. 관련되어 있는 조항은 국회법 54조, 73조, 그리고 이게 이제 방역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추가가 된 것인데 73조의 2, 그리고 96조, 97조 정도 됩니다. 저희 변론 후에 이거 참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관련해서 뭐 다른 규정이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찾은 법령은 이렇고요. 여기에도 보면은 그 계엄 해제를 위한 그 의결의 장소가 본회의장에서만 되어야 된다거나 뭐 반드시 본회의장에서 어떤 그 절차를 거쳐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규정이 계엄 해제 요구의 의결 정족수에 해당하는 제적 의원 과반수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결의가 이루어져야 할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방역법 관련해서 73조 2가 신설된 적이 있었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규정은 감염법 확산 그리고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가 되기 어려운 경우에 이제 원격 영상 회의를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뭐 그 여러 가지 그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화상 회의의 기능을 제공하는 뭐 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구글 팀즈라든가 아니면 뭐 웨일온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요. 거기서도 보면 출석을 했는지 또 해당 안건에 대한 그 각 의원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의한 본회의 개의도 가능하다는 점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 자체가 있다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국회의사당이 아닌 그러니까 본회의장을 말합니다. 본회의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회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이 있는 것은 국회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제 장소보다는 실질적인 의사 형성의 과정이 적법한지 이런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것을 입법적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해당 조항은 한시적 규정이긴 합니다. 한시적 규정이긴 하지만 이 조항의 제정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일부 국회의원들이 원격 영상이나 화상 회의로도 의사정족수를 채워서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 장소적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은 그것 자체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법 숙지가 미숙하여 의정활동의 자격과 소양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격과 소양이 부족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 안에서만 가결이 가능하다 설령 믿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와 같은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서 월담을 하는 언론 보여주기식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대통령님과 장관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에 대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 국회 의사기능 마비 시도가 있었다. 이런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국회 의사 결정의 본질적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 정족수는 제적의 5분의 1 이상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개의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본질적 요건으로는 당연히 이제 적법한 절차를 준수를 해야 될 것이고요.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속기록을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본질적 요소를 따져본다면은 의사 정족수, 적법한 절차의 준수, 회의의 공개성 및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하고 또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 장소적 요건은 본질적 요소가 아닙니다. 뭐 당연히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뭐 그게 일반적인 것이기는 합니다만 반드시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실제로 국회의사당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 뭐 불가능했다거나 이런 진입이 저지된 사실 자체도 없지만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가정해서 상상해 본다 하더라도 뭐 국회의원들이 당사를 비롯해서 제3의 장소에 모여서 계엄해제 결의안을 가결시키고 뭐 모든 과정을 유튜브로 송출하거나 아니면 뭐 그 줌미팅이나 이런 다른 뭐 구글 팀스나 이런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서 통과시키고 그 기록을 남기는 방식을 통해서 서면 기록을 대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엄해제 결의는 국회의사당 외의 장소에서 가능하고 국회의사당에서 모이는 방식, 물리적으로 모이는 방식이 아닌 온라인상의 문집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로 2024년 12월 4일 당시 국회의원들은 다른 장소에서도 계엄해제 결의를 할 수 있었다는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5번입니다. 국회의장이 뭐 월담을 한 사진이 돌아다니면서 마치 군경이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막아서 뭐 계엄해제 의결을 막거나 이걸 지연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이지만 언론에서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고 공소장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은 월담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리고 그 특정 인물이 월담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국회 기능의 마비가 시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계엄해제 결의가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가능한 이상 국회의원들이 굳이 담을 넘어서 국회의사당에 진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알았다면 제3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은 이것은 의도적인 연출이 되겠고요. 몰랐다면 의장으로서 국회법 숙지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해당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직무 수행에 자격이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설령 일부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스스로 계엄해제 결의를 하기 위한 자신들의 선택이었을 뿐이지 이것을 통해 국회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평온하게 본회의장에 출석해서 20분 만에 계엄해제 결의안을 가결하였던 사실로부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과 의사진행이 실질적으로 전혀 방해받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국회의사당 진입과 그리고 국회 기능 마비 시도 사이에는 따라서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군이나 경찰에 의한 국도 참전이 어불성설이듯이 단순히 계엄군의 국회 진입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행위를 국회의사 기능이 마비되었다 이런 시나리오로 연결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내란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지어놓고 이를 인정받기 위해 특검이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 주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그가 수없이 많은 군인들을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한 이후 영장도 없이 관련 자료를 채증하고 일부 연관급 이상 군인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켜
수사를 진행하다 결국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회법에 따라서 계엄 해제 결의가 국회의사당 외의 장소에서도 가능하다면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은 계엄 사무 수행에 해당할 뿐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 다시 말해서 국회라는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15페이지) 맞자 4번입니다. 대통령님의 계엄선포 권한 행사가 탄핵 이유가 되고 또는 형사처벌의 이유가 된다면은 차라리 해당 계엄법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어떤 권한이나 기본권의 행사가 위헌이나 위법이라면 그 권한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 버젓이 적법하게 현행하는 법령상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또한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계엄제도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계엄제도가 없는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의 중요한 의사결정권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예로 미국은 70여 차례나 계엄을 발의했고 의회에서 평온하게 해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유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내란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에게는 계엄 선포 권한이 인정되고 국회는 이를 해제하는 내용의 의안을 가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각 기관이 각자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만약 가능하다는 해석을 하게 된다면은 잘못된 입법, 잘못된 기소, 잘못된 확정 판결에 대하여 모든 공직자가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매우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법률 조항에 관해서 헌재가 위헌법률 심판 결정을 내렸다 가정할 경우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어떤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줄 경우에는 수사 및 공판검사가 무죄의 재심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는 재심 대상 판결을 내린 법관이 전부 형사 소추돼서 형사 책임을 져야 된다는 독재국가 원리가 정당화됩니다. 지금 특검이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만 그리고 장관님에 대해서만 그와 같은 독재국가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존하는 권력을 찬탈하고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으로 입법부의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계엄선포 권한을 행사했던 이유로 대통령과 계엄사무 수행 국무위원들 및 계엄사무 수행 군인들이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발상이 대한민국에 사라지지 않는 한 그 형사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판단이 존중받을 경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그 즉시로 마비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실관계 측면으로 보나 법리적으로 보나 국회 기능의 마비, 즉 국헌문란의 목적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 목적의 달성 또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계엄해제 결의가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리상 국회 기능 마비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190명의 국회의원이 평온하게 계엄해제 가결을 통과시킨 점,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의사가 중단된 사실이 없었다는 점, 벽면 분전반 차단기 조작만으로는 국회의사당 전체의 단전이나 의사기능 마비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의원 체포 지시나 시도 사실이 전혀 없고 주요 경찰 간부들도 대한민국 기동대를 다 소집해도 국회를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관되게 증언한 점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두고 김영현 장관님을 기소했고 특검은 현재까지 이 기소를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같은 이유로 김영현 장관님에 대한 공소는 조속히 기각되어야 마땅하며 만약 실체 심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37번 변호인 의견서 구두 변론을 마치겠습니다.